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은 다소 좀 무거운 주제, 요즘에 가장 핫하고 많은 사람들이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바로 구하라 사건과 관련된 데이트 폭력,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문제성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구하라 사건에 대해서 처음 접한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9월 13일에 기사가 떴어요. 구하라가 남자친구를 폭행했다고 강남경찰서에 남자친구가 신고를 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하라 폭행 이러면 구하라가 맞았겠거니 생각을 했죠. 워낙 또 워낙 말랐잖아요. 여리여리한 몸매에 그 작은 여자애가 어떻게 남자를 때리겠어? 그랬는데 이제 남자친구 이제 찍힌 사진 막 이렇게 다친 진짜 그런 사진이 오픈이 되면서 점점점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이제 이런 기사들은요, 물타기를 할 수 있거든요. 언론몰이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기사도 같이 이어서 나오더라고요. 이제 막, 김숙도 목격한 걸그룹 싸움의 신, 이런 예능에서 구하라가 되게 싸움을 잘하고, 실제로 구하라가 막 아육대에서 육상도 잘하고, 운동신경이 좋은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구하라가 되게 싸움을 잘한다. 의외로 강단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남자친구 때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이게 사실이면은 와, 구하라 연예계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와,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저도 막 좀 진짜 때렸나? 그래, 여자도 때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또 다시 뒤집는 이틀 뒤에 디스패치에서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구하라가 자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무단 침입을 해서 자신을 때렸고,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도 이제 핥히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진단서를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서로 쌍방이다, 일방이다 이런 걸로 이제 진흙탕 싸움 중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남친 쪽의 주장부터 보고 구하라 쪽 주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네 둘이 어떻게 만난 건지, 이 둘이 어디서 만난 거냐면요. 구하라와 이제 이 남자친구와 이렇게 만난 건 이거는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마이 매드 뷰티 다이어리라는 곳에서 이제 되게 잘생긴 유아인 닮은 미용사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지금은 얼굴이 오픈됐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정말 약간 유아인을 닮은 외모였습니다. 이 남자친구분이. 그리고 이 프로가 끝난 뒤 구하라가 먼저 SNS로 뭐 사귀자고 했다고 남자친구는 주장을 해요. 자, 이렇게 만나가지고 올해 7월부터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사귀고 정말 둘이 잘 사귀다가 이렇게 9월에 엄청나게 싸우고 이렇게 파경이라고 하긴 그렇고 사귀었으니까 이제 헤어지게 되는 이렇게 또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났는데, 자, 그러면 각각의 주장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보여드렸던 이 구하라 남친 쪽 주장입니다. 구하라 남친 쪽도 조선일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억울해 합니다. 이 언론 보도와 산부인과 진단서 이런 걸 모두 허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자, 첫 번째, 방송 출연 후 구하라가 먼저 연락이 왔고, SNS로. 그래서 자기는, 연예인이 자기한테 연락이 오다니, 그래서 구하라 맞냐고 물어볼 정도로 너무 좋았고, 근데 그 뒤로 사귀게 됐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인 동거를 했기 때문에 집안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고, 둘의 기념일로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차량 등록도 본인 명의로 해놓을 정도로 거의 둘이 실질적으로 같이 살았다. 동거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택 무단 침입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쌍방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제일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때리려고 하니까 그거를 막는 과정에서 구하라가 멍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경찰에 고소한 이유는 그와 그녀 모두를 위해서 고소한 것이고, 이제 먼저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하니까 구하라가 집으로 와서 얘기하자 해놓고서 때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무엇보다 구하라에게 사과를 요청하고, 이미 지금 헤어샵에는 기자들이 너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일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하라 측의 그 디스패치에 낸 내용, 구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하라는 이틀 뒤 9월 15일에 디스패치 직원과 그 기자와 만나서 본인의 진단서와 여성으로서는 수치스러운 멍 사진을 보여주게 됩니다. 일단 멍 사진 보여드릴게요. 가장 인터넷에서 화질이 좋은 걸로 제가 찾아왔는데요. 디스패치 원본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말리면서 난 상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단에서 한 10번 굴러야지 이런 상처가 나지 않을까 싶고요. 남자친구는 이거를 자작이다, 계단에서 일부러 굴렀다, 자해했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심합니다. 네. 격투기 선수가 링에서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지 않는 이상 이런 흉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완전 피멍이에요. 심하다는 거. 몸싸움이 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집안에 이렇게 가전제품이 이렇게 부서진 공기청정기 막 날라오고, 공기청정기 던지고, 이제 화이트보드로 막 그쪽으로 막 밀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확한 진단서도 이제 냈는데요. 자, 일단 진단서를 보시면, 진단서 글씨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뭐 자궁 및 질출혈도 있고 아랫배를 가격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신체적 폭행 및 정신적 충격으로 약 일주일 동안의 안정이 필요하다. 진단서 1주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뒷면의 구체적인 진단서를 보면 여기 보면은 뭐 안면부 좌상 염좌, 안면부 이렇게 좌상이 있고 얼굴을 맞았다라는 거죠. 하태부 좌상 이쪽, 그리고 뭐 다발성 염좌, 여기저기 멍들었다. 다 보이시죠? 다발성 좌상, 피부 손상, 근육통, 뭐 이런 식으로 상해 부위 이런 것들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친 부위를 보면은 구하라가 더 많이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어요. 말렸을 때 이렇게 다쳤을까? 그리고 이제 구하라가 이렇게 남자친구랑 싸우게 된 경위를 얘기를 했는데, 남자친구는 자기가 이제 연애 관계자랑 만나거나 이럴 때 되게 엄청나게 의처증이 심했고, 그런 걸 하도 자주 싸웠기 때문에 이제 낮에 밥 만난 것도 아니고 낮에 이제 매니저와 연애 관계자와 같이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싸우다가 집으로 이제 오라고 했을 때 술에 취해서 집에 오자마자 일방적으로 때렸고, 그리고 구하라는 동거인이 있었어요. 후배가 있었는데 후배도 그것을 목격했고 평상시에도 폭언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뭐 이렇게 약간 쌍욕을 해가면서 의처증이 되게 심했다, 누구 만나는 걸 되게 제재가 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좀 되게 수긍을 하고 믿었는데, 이제 구하라 그렇게 싸우고 너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고 남자친구가 협박을 했고, 그리고 그날 새벽에 디스패치로 하여금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구하라 남친이라고, 전 남친이라고 추정되는 제보인데요. 이제 새벽 1시 40분 그리고 4시 두 번의 제보가 왔는데, 구하라 제보 드릴 테니 전화를 주세요. 근데 이 번호가 그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라고 하고요.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제보를 하려고 그러고 인생 망치려고 마음먹은 거 아니냐, 뭐 요렇게 또 보고 있어요. 자, 일단은 누구 편을 딱 들기가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저도 좀 그런 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일단은 이제 경찰에 출두해서 공식 조사가 이제 마친 상황이고 발표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진실공방으로 지금 서로 진흙탕 싸움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둘 중에 한 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어쨌든 서로 다쳤다라는 거, 서로 말로 풀지 못하고 결국에는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구하라가 때렸던, 이 남자가 때렸던, 어쨌든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는 겁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 요즘에 진짜 자주 이렇게 인터넷상에 오르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기억하는 게 이제 부산 데이트 폭력. 이 여자분 엄청나게 많이 맞았잖아요. 이제 카톡까지 공개를 했는데 자기 편 들어달라고, 나 이제 정말 구속됐는데 말 잘해달라고 하고, 결국 구속됐다고. 그래서 아픈 거 빨리 나으라고 하면서도 또 다른 남자 만나지 말라고 끝까지 의처증을 보이죠. 미안해 공주야 이러면서 이렇게 때립니까? 여자 얼굴을.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수많은 데이트 폭력 사례가 많고요.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폭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아서 죽기도 하고 흉기로 찌르기도 해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 살해 사건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이런 문제까지 있다라는 거죠. 데이트 폭력.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옛날에는 없다가 요즘에 심해진 건지, 아니면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데이트 폭력 문제는 암암리에 많았는데 그전에는 여자들이 그냥 참고 살고 인터넷이나 SNS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꿍꿍 앓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요즘에 정말 더 심해진 건지, 요즘 사람들이 집착이나 이런 게 심해지면서 더 격하게 사귀는 건지 진심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데이트 폭력은 저는 사귀는 중에 그냥 때린 거 뭐 그렇게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유형이 되게 많았습니다. 성폭행은 당연하고요. 성희롱, 그리고 한쪽의 일방적인 협박, 물리적인 폭력, 그리고 언어 폭력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귀는 과정에 끊임없이 욕설을 한다던가 무시를 하는 심한 언어 폭력을 당하고 있다던가, 그리고 정신적인 폭력, 너무 심한 간섭, 집착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스토킹도 역시 데이트 폭력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스토킹 같은 경우는요, 이제 구남친 짓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헤어졌는데 일방적인 헤어짐인 거죠. 여자 쪽에서는 이미 끝났어. 근데 남자는 계속 이제 아닌 거야. 그래서 꼭 술 먹고 전화하고, 나 지금 너랑 원래 만났던 그 술집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전화하고 계속 쫓아다니고 길 주변을 배회하고. 물론 약간 미련이 남아서 약간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이 여자가 무섭다고 느껴지고 스토킹한다고 느껴질 정도에서는 멈춰야 되는 거죠. 서로 이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이별의 과정에서 여자들이 많이 맞고 데이트 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안전 이별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안전 이별해야 돼, 너. 이런 식으로. 좋게 이별해야 된다. 서로의 설득과 이렇게 서로 수긍해가지고 이별해야지,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했다가는 진짜 맞아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무서운 시대가 됐네요. 아무튼 이런 그 데이트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에 2018년 4월 11일에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 죽음을 부른 사랑이라는 사건의 그런 내용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읽어드리면요. 피해자 A씨는요,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처음엔 그 남자가 너무 잘해줬습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맞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생겨서 너무 행복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자친구가 변하더니 뭔가 쉽게 화를 내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여러 가지 행동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고 있다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져. 막 랩하듯이 욕을 하고 그런 것도 좀 나왔고, 그뿐만이 아니라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운전하다 화가 나면 손으로 이렇게 차창을, 운전할 때 창문을 팍 치고 약간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그럴 때 너무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헤어지자고 했대요. 아마 약간 사소한 그런 여자친구한테 폭력을 또 일삼은 거죠. 밀친다던가 살짝 때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못 사귀겠다. 5년이나 사귀었대요. 그러니까 보통 아니 한 대 맞으면 바로 헤어져야지 왜 사겨? 이러지만 둘이 사랑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실수를 하면 남자들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선물을 주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막 자책을 하면서 사과를 막 해요. 그럼 여기서 안 받아주면 되게 내가 나쁜 년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한번 봐줘요. 그럼 또 그 일이 되풀이 되는 거죠. 그러한 되풀이로 5년간의 연애를 결국 정리를 했어요. 여자가 더 이상 못 사귀겠다. 근데 이미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3개월 뒤에 그 구남친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차로 한 번만 우리 얘기를 나누자고. 근데 차로 불렀는데 그 남자친구가 다시 만나고 싶다고, 난 못 있겠다고 얘기를 했고 단칼에 여자는 거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차를 그냥 운전을 한 거예요. 과속으로 막 안 내려주고 잠궈버리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막 이랬더니 결국 그 A씨의 여자의 얼굴을 엄청나게 가격을 하고 커터칼로 그어서 10cm가량으로 그었고 3cm 정도로 파였다고 해요.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여자분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같이 죽자는 거지, 차에서.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차가 과속으로 달리는 중간에도 불구하고 안간힘을 써서 정말 달리는 차문을 어떻게든 열어가지고 굴러가지고 이제 탈출했다고 해요. 도로에 몸을 던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 공간에 그 남자가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지. 너무 소름 끼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해자는 A씨에 대한 살인 고의가 추정돼서 결국 이제 살인 미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2017년 작년에 언론에 보도된 사건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거를 다 정리를 하면은요, 이렇게 혼인이나 데이트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서 여자가 살해된 여성이 1년 중에 85명, 살인 미수 피해 여성은 최소 103명이라고 합니다. 약 200여 명의 여자들이 신고를 했고
살인을 당하거나 죽을 뻔하거나 이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 가해자의 범행 동기를 정리를 하면은요, 첫 번째 제일 많은 게 욱해서, 우발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사랑하지만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못 참았다, 28건. 그리고 나한테 헤어지자고 해서 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을 거부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두 번째 17건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남성과의 만남 때문에 화가 나서 의심과 의처증 그런 느낌으로 11건, 그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8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도 있고요. 그 사건 중에서는, 살인 미수 사건 중에서는 성관계를 거절해서 저지른 경우도 3건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통계를 다 봤을 때 지난 9년간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여성이 살해된 게 824건이고요. 9년 동안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데이트 폭력 진짜 큰 문제예요. 최소 602명의 여성이 살해될 위험에 처해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해 평균 92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자기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살해됐다라는 거죠. 거의 1년에 100명이에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은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법률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제 정말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근데 문제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 1년에 100명 정도는 사건이 너무 심하게 벌어졌거나 신고한 경우고요. 신고한 경우가 전체 사건의 약 10%밖에 안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성분들은 끊임없는 학대와 정말 폭력에도 그냥 참고 사시는 분들, 자식을 보고 참고 산다던가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이 쉽지 않아서, 혹은 사귀고 있는데 그래도 사랑하던 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평상시엔 잘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참고 사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이성을 만나도 재범률이 76%, 또다시 때리고 또다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는 살인 미수였지만 실제로 살인까지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빼빼로데이 살인 사건으로 2012년에 정말 난리가 났던 사건이죠.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2012년에 빼빼로데이 때 결별을 요구했던 여성을 자기 차로 불러가지고 다시 만나자라고 요구를 했고, 도대체 헤어지자는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빨리 말해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도저히 말을 하기 싫은 거죠. 평상시에 때리고 폭언을 저질렀기 때문에 헤어지자고 한 건데,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자신의 목에다가 흉기를 댔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이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과정에서 말렸더니 오히려 이 남성이 욱해가지고 여성을 3차례 찔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8곳이나 더 찔러서 결국 그 여성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근데 더 웃긴 게 이 남자가 그 흉기를 사러 갈 때 마트에 흉기만 사면은 의심받으니까 다른 거와 같이 사고, 아주 계획적인 범죄였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현장 검증도 아주 침착하게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열을 했는데, 야, 악어의 눈물 아니냐,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사망에 이르르기까지 하는 이러한 진짜 데이트 폭력,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부분도 궁금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원래 사이코패스였던 건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가족력인 건지, 아버지가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아들이 배운 건지, 혹은 뭐 딸이 배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건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뿐만 아니라 뭐 정말 수많은 데이트 폭력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또 연예인 아이언 씨가 도끼를 불렀던 래퍼 아이언이 여자친구를 폭행했는데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아이언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성관계 중에 폭행을 했는데 여자친구랑 자기가 SM이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마조이스트이기 때문에 때리는 걸 좋아했고, 원래 좋아했는데 갑자기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이거를 폭행으로 신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폭행은 문제없다는 거라고 이렇게, 정말 여기는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송방방이 발음이 왜 안 되죠? 손방망이 처벌을
행해진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2016년 인천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는데 애인의 흉기를 찌른 다음에 일부러 자기도 찔러서 쌍방으로 여자친구가 먼저 찔러서 내가 찔렀다 이런 식으로 허위 신고를 했는데요. 집행유예 또 사회봉사 아니 이런 사람을 집행유예 사회봉사로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럼 또 여자친구 또 찾아오죠. 보복하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신고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아주 무섭습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 이런 거 있죠. 살인미수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감형되는 거. 그 사람이 진짜 감옥에 가고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든 죽어야 되는 거야. 살인미수도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운이 좋아서 살아난 거지 결국 그 사람은 날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만큼 감형이 되고 그리고 뭐 술에 취했다고 감형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약간 치정살인, 뭐 치정 그런 구타는 또 그런 식으로 또 많이 봐줘요. 우리나라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데이트 폭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데이트 폭력 대처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단호하게 싫다고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폭력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단호하게 그냥 헤어져 버리던가 이제 봐달라고 물론 그러겠죠. 근데 봐주면 또 폭력이 행해진다는 거죠. 만약에 한 번은 봐줄 수 있더라도 두 번의 폭력이 있다면 그럼 100% 헤어져야 됩니다. 계속 맞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러한 시도 있어요. 나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그런 유명한 시 있죠? 그는 나를 때릴 때마다 꽃을 선물했는데 결국 오늘은 내 장례식이다. 내가 한 번 더 용기를 내가지고 그와의 만남을 해결했다면 난 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데이트 폭력을 당했던 분이 그런 시를 쓴 유명한 시가 있죠. 봐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건데 보통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맞았다라는 부분이 너무나 굴욕적이고 그리고 그 남자친구랑 내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혹은 이제 직장에서도 말하기 뭐하고 그래서 그냥 꿍꿍 앓기만 하고 누구한테 말을 못해요. 부모님한테 말하면 부모님이 또 걱정할까 말을 못하고 하지만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용기 내서 알리고 뭐 가족, 친구, 뭐 선생님이나 동료나 최대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고요. 제일 알릴 사람은 경찰이겠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좀 알릴 단계가 아니고 좀 고민이 된다면 세 번째로 폭력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내가 폭력을 당했을 때 그래 이번엔 그냥 넘어가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적어도 폭력을 행사한 날의 사건 일지를 남겨야 됩니다. 멍사진을 다 찍고요. 그날 어떻게 어떤 정황에 따라서 몇 차례 맞았고 그리고 이제 진단서도 끊어놔야 됩니다. 남자친구 몰래 다 그런 걸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차곡차곡 나중에 쌓였을 때 결국 이제 신고를 했을 때 그게 도움이 되고 이제 그 범죄를 처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심하게 맞고 그랬을 경우에만 그 사건으로만 이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여왔던 수많은 폭력의 그러한 기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가중처벌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러한 폭력성에 있는 구남친이나 뭐 남편이나 이렇게 만날 경우에 절대 1대1로 보통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건은 차 안에서 밀폐된 차 안에서 요즘에 썬팅이 심해가지고 때려도 밖에서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밀폐된 공간 뭐 이렇게 모텔이나 차 안이나 이런 데서 만나지 말고 각자의 집에서 만나지 말고 최대한 공개적으로 낮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혹은 혼자 나가지 말고 친구나 뭐 이런 지인이나 아니면 가족과 함께 나가는 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꼭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 제한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도 진짜 나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 살기가 무서울 것 같아. 해외로 뜨든가 잠수 타든가 진짜 전화번호 다 바꾸고 그런 구남친의 무서움 때문에 잠수 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못 알아보게 성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데이트 폭력의 사례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경찰 측에서는요, 요즘에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 이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신고를 독려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자한테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전국 경찰서에 여경 담당으로 상담 전문 여경을 두고 있고, 그런 태스크포스를 꾸려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하면 그 남자분을 계속해서 이제 경찰에서 예의주시하고 심지어 이제 그 피해받은 그 여성은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번호만 딱 그 스마트워치를 누르기만 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워치를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상담 요원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심리상담을 하고, 사실 심리상담을 받을 사람은 가해자예요. 때린 사람. 뭐 그런데 이제 가장 강한 것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클레어법이라는 게 있어요. 클레어법은 실제 그 여자분 이름인데 2014년 클레어법이라고 데이트 상대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클레어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해자가 이제 거의 다 전과자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전과자나 몸매가 좀 육중한 사람이나 여성보다 훨씬 더. 그러거나 이제 그 전에 폭력적인 전과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한 70% 80%였기 때문에 잠재적 피해자를 미리 보호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는 거죠. 사귀기 전에 검색을 해본다던가.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못한 이유는 역시 인권 때문에, 인권 침해 문제 때문이다. 이래서 지금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이런 신변을 보호하는 접근 제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찰이 도와주는 건 결국 이제 마지막이고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남자친구의 폭력이 이제 행사하게 된다면 전기총을 구매를 한다던가 이게 어떻게든 좀 강하게 이 여자는 너무 무섭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안 되겠다. 얘가 날 죽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부분을 보여준다던가. 아무튼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뭐 정말 수많은 데이트 폭력이 있어요. 광주에서 한 남성은 여자친구를 이제 보온병으로 폭행을 했고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 뭐 계속 나오죠. 그리고 또 이것도 본 적이 있었는데 길에서 그냥 만취 남성이 술 취해서 또 때리죠. 술만 마시면 때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길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을 했고 시민들이 여성을 이제 보호하려고 했더니 여자친구를 이제 트럭 몰고 쫓아갔다고 해요. 그 여자친구를.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하는 사고도 정말 많았고요. 뭐 최근에 데이트 폭력으로 청주에서 이제 맞은 여성이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했지만 이틀 만에 숨지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이 데이트 폭력에 남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거의 절반 이상이 남성이고 여자도 데이트 폭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서로 사랑했던 사이인데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아예 애초에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 결국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 이 데이트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안과 그런 경찰의 그러한 뭔가 획기적인 변화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성이든 남성이든 본인이 이렇게 주기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분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고쳐야 되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그러한 욱할 때 누군가를 때리는 그러한 행동을 고치지 못한다면 나중에 본인이 결혼한 이후로도 아이들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릴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까지 때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자기 인생이 아예 망가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시면 어떨까? 아니면 스스로 화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심각성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데이트 폭력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